삼국지 1권 1황건적 후한의 건영 1년 무렵 지금으로부터 약 1780년 전의 일이다. 한 사람의 여행자가 있었다. 허리에 한 자루에 칼을 찼을 뿐 옷차림은 남루해 보였다. 눈썹은 수려하고 입술은 다홍색, 특히 빛이 나는 눈동자, 윤이 나는 볼을 지니고 언제나 미소를 머금어 전체적으로 비천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이는 24, 5. 풀밭에 앉아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유유히 오래도록 물은 흘러간다. 실바람이 상쾌하게 머리 위를 지나간다. 시원한 가을 8월이다. 그리고 그곳은 황하에 황토층이 낮게 끊긴 기슭이다. 어이, 누군가가 강에서 불렀다. 거기 젊은이, 뭘 보고 있는 거요? 거기는 나룻배를 대는 포구가 아니야. 작은 어선에서 어부가 소리치는 것이었다. 청년은 미소를 띠며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어선은 강 아래로 흘러가 버렸다. 그러나 청년은 변함없는 자세로 계속 앉아 있었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이, 나그네. 이번에는 뒤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불렀다. 근처 마을의 백성일 것이다. 한 사람은 닭다리를 먹고 있고 한 사람은 농기구를 메고 있었다. 그런 데서 아침부터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요? 요새는 황건적이라든가 못된 무리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관린 녀석들이 괴이하게 여길 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은 돌아다 보며 머리를 숙여 감사의 뜻을 보인다. 그래도 여전히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천만 년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황하의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째서 이 황하의 물은 이처럼 누럴까? 물가의 물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물 그 자체가 누런 게 아니라 숫돌과 소금을 가루로 빻은 듯한 누런 알갱이들이 물에 섞여 온통 떠다니기 때문에 탁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아, 이 흙도. 청년은 대지의 흙을 한 줌 움켜쥐었다. 그리고 시선을 저 멀리 서북쪽 하늘로 옮겼다. 중원의 대지를 만든 것도 황하의 물을 누렇게 만든 것도 모두 이 작은 가루들이다. 그리고 이 가루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에서 바람에 날아온 것이다. 아직 인류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몇만 년 전 아득히 먼 옛날부터 끊임없이 바람에 날아와서 쌓이고 쌓인 대지, 이 넓은 황토와 황하의 흐름이었다. 나의 조상님도 이 황하를 따라 내려와서 그는 자신의 몸에서 지금 맥박치고 있는 피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먼 뿌리까지 떠올리고 있었다. 중원을 개척한 한족도 그 모래알갱이가 날아온 아시아의 산악을 넘어왔다. 그리고 황하의 흐름에 의지해 살면서 차츰 늘어나 묘족 병족이라는 미개인을 쫓아낸 후 농사를 짓고 산업을 일으켜 이곳에 수천 년의 문화를 심어 가꿨던 것이다. 조상님,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이 유비를 다그쳐 주십시오. 유비는 기필코 한나라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한족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맹세하듯 청년 유비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바로 뒤에 누군가 우뚝 서더니 크게 소리를 질렀다. 수상한 놈이다. 이놈, 너는 황건적 패거리지. 유비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호통을 친 사람은 곧바로 그의 옷깃을 붙들었다. 어디서 왔지? 자세히 살펴보니 가슴에 고을의 관리 표시를 달고 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평상시에도 모두 무장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쇠로 만든 활을 메고 있었고 한 사람은 반월창을 들고 있었다. 저는 탁현 사람입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탁현이 어디야? 관리가 다그치며 물었다. 예, 탁현의 누상촌에서 태어나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누상촌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돗자리를 짜고 발을 엮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상인이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갑자기 무슨 더러운 물건을 버리듯 옷깃을 놓고 유비의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칼에는 황금고리에 진주 구슬이 달려있는데 돗자리 장사에겐 과분한 칼이군. 어디에서 훔쳤어? 이 칼은 아버지의 유품이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솔직하면서도 늠름한 대답이다. 관리는 유비의 눈을 바라보더니 금방 시선을 옮겼다. 그런데 이런 데에 반나절이나 앉아서 도대체 무얼 하고 있지? 수상쩍게 봐도 할 수 없지. 공교롭게도 간밤에 이 근처 마을에 황건적들이 들이닥쳐 마구 약탈해 갔거든. 보안이 얌전한 것 같고 도적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일단 의심은 하고 봐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오늘 이 강을 내려온다는 낙양의 배입니다. 자네 친척이라도 그 배에 타고 오나? 아닙니다. 차를 구하고 싶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관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아직 차의 맛을 몰랐다. 차라는 것은 죽어가는 병자거나 대단한 귀인이 아니면 마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 어려웠다. 누구에게 주려고 하지? 혹시 집에 병자라도 있나? 병자는 아니지만 제 어머니가 차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가난하여 좀처럼 사드릴 수 없지만 한두 해 벌어 모은 돈이 약간 있어서 이번 여행길의 선물로 사다 드리려고 합니다. 기특한 일이군. 내게도 아들이 있지만 애비에게 차를 대접하기는커녕 늘 그 모양이지. 두 명의 관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더니 이젠 유비에 대한 의심도 풀린 모양인지 무슨 말인가 수군거리며 사라져버렸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다. 노을 진 저녁 하늘에 물든 붉은 황하의 물결을 바라보고 앉아 유비는 다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아, 배의 깃발이 보인다. 낙양의 배가 틀림없다. 그는 비로소 풀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마에 손을 얹고 상류 쪽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강을 내려오는 배의 그림자는 석양을 받아 검게 서서히 눈앞으로 다가왔다. 보통 여객선이나 화물선과는 달리 낙양의 배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용이 그려진 수많은 붉은 깃발이 돛에 나부끼고
선루는 오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봐요. 유비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배는 혼자인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천천히 키를 돌리고 찰랑찰랑 돛을 내리며 황하의 물살에 몸을 맡기고 거기서 훨씬 하류의 기슭에 정박했다. 배코 남짓한 어촌이다. 오늘 낙양의 배를 기다리던 사람은 유비 한 사람뿐이 아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귀를 끄는 거간꾼의 무리, 개거라고 부르는 손수레에 마을에서 만든 실과 솜을 실은 백성들, 고기와 과일을 바구니에 넣고 기다리는 장사치들, 이미 그곳은 낙양에서 온 배를 맞이하여 시장이 설판이었다. 어쨌든 황하의 상류에 있는 한나라의 도읍지 낙양에는 지금 후한의 제12대 황제인 영제가 거주하는 성이 있으며 진귀한 산물과 문화의 정수는 대부분 낙양에서 만들어져 온 중국으로 퍼져나간다. 몇 달에 한 번씩 문명의 제품들을 실은 낙양의 배가 이 지방에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강변의 작은 도시며 마을 등 장이 서는 곳마다 배를 대고 교역을 했다. 여기서도 날이 저물자 왁자지껄하게 거래가 시작되었다. 유비는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차가 거간꾼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일단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면 막대한 값으로 껑충 뛰어 부족한 주머니 돈으로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날 같았던 거래들은 순식간에 끝났다. 거간꾼도 백성들도 장사치도 삼삼오오 땅거미 속으로 흩어져 간다. 유비는 배의 상인인 듯한 남자를 발견하고 서둘러 곁으로 다가섰다. 차를 좀 파십시오. 차가 필요합니다. 예, 차라고? 낙양 상인은 거만하게 그를 힐끗 돌아다 보았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팔 싸구려 차는 없소. 한입에 순양하는 고급품 밖에 배엔 없소. 괜찮습니다.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차를 마셔 본 적이나 있소? 시골 사람들이 괴상한 잎을 끓여 마시고 있는데 그건 차가 아니오. 예, 그 진귀한 차를 조금만 팔아 주십시오. 유비의 목소리는 간곡했다. 차가 얼마나 귀중하고 비싼지, 또한 시골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씨앗은 먼 열대의 이국에서 조금 들어와서 주나라 때 겨우 궁중에서만 은밀히 애용되었고, 한나라 때가 되어서도 후궁의 다원에서 조금 따는 것과 민간에서 몇몇 귀인의 소유지에서 드물게 재배되는 정도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하루에 100가지 풀을 맛보면서 인간에게 먹을 만한 식물들을 알려준 신농씨가 자주 독초에 중독되었지만 차를 얻고 나서는 그것을 씹으면 당장 독기가 풀렸으므로 그 후부터 비밀리에 애용되었다고도 한다. 좌우간 유비의 신분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표정과 진실하게 애원하는 태도를 보더니 낙양 상인도 사뭇 마음이 달라진 모양이다. 그러면 조금 팔아주겠는데.
그 전에 실례지만 돈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품속에 가죽 주머니를 꺼내 은과 사금을 모두 상인의 두 손바닥에 아낌없이 모두 주었다. 낙양 상인은 손바닥 위로 무게를 어림잡았다. 사금이 있긴 하군. 허나 은이 대부분이야. 이거 갖고는 좋은 차를 얼마 줄 수 없겠는데.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나 필요한가? 어머니께서 눈을 가늘게 하면서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자네의 직업이 뭔가? 돗자리나 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은을 모으려면 고생 꽤나 했겠군. 2년 걸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꼭 참고서요. 사정을 듣고 보니 거절할 수 없겠네. 그렇지만 정말로 이 정도의 은과 바꾸면 내가 미치는데. 뭐 또 다른 건 없나? 이것을 드리지요. 유비는 칼끝에 달려있는 진주 구슬을 풀어주었다. 낙양 상인은 진주 따위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좋아. 자네의 효심을 봐서 차를 팔도록 하지. 상인은 잠시 후 선실에서 작은 주석단지 하나를 가져와서 유비에게 내주었다. 황하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서남쪽에서 고양이 눈 같은 큰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심히 보면 그 별빛은 무지갯빛으로 희미하게 감싸져 있었다. 세상이 혼탁해질 불길한 징조다. 요즘 세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별이다. 고맙습니다. 유비 청년은 작은 주석 단지를 두 손에 들고 곧 강변을 떠나가는 배의 그림자를 보며 인사했다. 벌써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얼굴이 아른거린다. 그러나 여기서 탁현 누상촌까지는 100리도 더 되었다. 며칠 밤을 주막에서 묵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밤은 자고. 저쪽을 보니 어촌의 불빛이 두세 껌벅이고 있다. 그는 마을에 싸구려 숙소에서 눈을 붙였다. 그리고 한밤중 여인숙 주인이 허둥지둥 깨우러 왔다. 눈을 떠보니 바깥은 시뻘겋다. 찌는 듯한 뜨거움 속에서 어디선지 불꽃이 튀는 소리가 난다. 아, 불이 났습니까? 황건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손님, 낙양의 배와 거래한 거간들이 오늘 밤 여기 묵는 걸 노리고서. 뭐? 도적! 손님도 거래한 사람이죠. 놈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은 오늘 밤 묵은 거간들입니다. 다음은 우리들 차례지만 어서 빨리 뒷문으로 도망치십시오. 유비는 얼른 칼을 찼다. 뒷문으로 가보니 이미 근처는 거의 다 타버렸다. 가축들이 기괴한 신음소리를 내고 아녀자들은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다. 바깥이 대낮처럼 밝았다. 자세히 보니 마귀 같은 사람의 그림자들이 창과 쇠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도망치는 여행자와 마을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여기저기에서 죽이고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낮이라면 훤히 보였을 것이다. 악귀들은 모두 머리를 뒤로 따 늘어뜨리고
누런 두건을 감고 있었다. 황건적이란 이름은 거기에서 붙여진 것이다. 아, 처참하구나. 유비는 중얼거렸다. 여기에 마침 내가 묻게 된 것은 하늘을 대신하여 이 가엾은 사람들을 구하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이놈 마귀 짐승들아. 유비는 칼에 손을 대면서 집의 문을 걷어차 뛰어들려고 했지만 잠시 후 생각을 고쳐먹었다. 어머니가 계시다. 나만 믿으며 사는 한 분, 어머니가 계신다. 황건적들은 이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메뚜기처럼 천하 각처에서 떼지어 들끓고 있다. 칼 하나의 용기로 100명의 도적을 무찌르기는 어렵다. 설사 100명의 도적을 죽였다고 한들 천하가 구원되지 않는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도적 100명의 목숨을 내 목숨과 바꾼다고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그렇다. 나는 오늘 황하 기슭에서 하늘에 맹세하지 않았던가? 유비는 눈을 꼭 감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는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달려 겨우 마을에서 떨어진 산길까지 왔다. 이만하면 됐겠지. 땀을 닦고 뒤를 돌아다 보니 활활 타고 있는 어초는 광야의 모닥불이라기보다는 작은 불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흰 무지개와 같은 성운을 들이운 우주와 비교해보면 이 세상의 산악의 크기도 황하의 길이도 중원 대륙의 어마어마한 넓이도 초라한 작은 존재밖에는 안 된다. 하물며 일개 작은 나 따위는 하고 유비는 자신의 무력함을 탄식했다. 아니야, 아니야. 인간이 있은 연후의 우주다. 인간이 없는 우주는 단순한 공허가 아닌가.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하다. 유비는 정신없이 하늘을 향해 고함쳤다. 그러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군가 말한 것 같아서 흘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나무의 그림자와 오래된 공자의 사당이 하나 있었다. 유비는 가까이 다가가서 사당에 엎드려 절했다. 공자님, 700년 전에 노나라에서 태어나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다.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신 분이다. 공자님은 문으로서 세상에 우뚝 섰지만 나는 무로서 사람들을 구해보리라. 지금과 같이 황색 마귀들이 함부로 날뛰고 있는 암흑의 세상에서는 문을 펼치기 전에 무로서 지상의 평화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유비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공자의 사당을 향해 맹세하듯이 저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러자 사당 안에서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와하하하. 하하! 깜짝 놀라 유비가 일어나려고 하니 사당 문을 박차고 벼랑간 범같이 뛰어나온 남자가 유비의 목덜미를 꽉 움켜잡았다. 이봐, 기다려. 동시에 사당 안에서 다른 큰 남자가 공자의 묵상을 유비의 눈앞에서 걷어차면서 욕을 했다. 바보놈아, 이런 물건이 내 놈에겐 고마우냐? 어디가 위대하냐? 공자의 묵상은 목이 부러져 몸과 목이 따로따로 나뒹굴었다. 유비는 두려웠다. 영락없이 나쁜 놈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두 명의 거대한 남자를 보니 머리는 따 누런 헝겊으로 싸고 있으며 가슴에는 철갑을 대고 다리에 짐승 가죽신을 신고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 있었다. 물을 것도 없이 황건적 패거리다. 게다가 우두머리 놈은 상판대기와 옷차림만으로도 대뜸 알 수 있었다. 대방,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유비의 목덜미를 잡은 놈이 다른 한 놈에게 묻자 공자의 목상을 걷어찬 남자가 말했다. 놔줘도 좋아. 도망가면 당장 무가지를 잘라버리지.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감히 도망치지 못해. 그러고는 사당 앞에 있는 옥석 위에 유유히 앉았다. 대방, 중방, 소방이라는 것은 방사, 술사, 기도사의 칭호이며 그 위계도 나타내고 있었다. 황건적 패거리 사이에서는 부장을 가리켜 모두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총대장인 장각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장각과 그의 두 동생에게 대해서만 특별한 존칭이 있었다. 대현양사 장각, 천공장군 장량, 지공장군 장보, 그 밑에는 대방, 중방이라고 불리는 부장이 조직되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유비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장각의 부하인 마원이라는 황건적 두목이었다. 여봐, 가몽. 하고 마원이는 부하 가몽이 아직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그놈을 이 앞으로 끌고 와라. 그래, 내 앞으로. 유비는 옷자락을 잡힌 채 마원이의 발 앞으로 끌려갔다. 야, 이놈. 마원에는 유비를 흘겨보았다. 너는 지금 공자사당을 향해 대단한 맹세를 했는데 도대체 이놈은 성한 놈이냐? 머리가 돈 놈이냐? 예, 얘라니 무슨 소리야? 황생마귀를 없애겠느니 어쩌고 그 아가리로 함부로 짓거리고 있었는데 무슨 의미로 한 말이냐? 별 뜻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를 혼자서 짓거리는 놈이 어디 있느냐? 너무 산길이 외로워서 무서움을 잊기 위해 되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걸어왔으니까요. 그게 정말이냐?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한밤중에? 탁현까지 갑니다.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군. 우리도 날이 밝으면 북쪽 고을까지 가는데 너 때문에 잠이 깨고 말았다. 다시 잠들기는 틀렸고 마침 짐이 있어 고생하고 있는 판이니 내 짐을 메고 뒤따라와. 이봐, 가몽. 예이, 짐을 이놈에게 주고 자네는 내 바늘창을 들어라. 벌써 떠나시렵니까? 고기를 내려가면 날이 새겠지. 그동안의 그것들도 오늘 밤에 일을 끝마치고 뒤따라올 걸세. 그러면 걸어가면서 지나간 표적을 남겨두며 가시죠. 가몽은 사당 벽에 무언가를 써 놓더니 반 리쯤 걷다가 또 길 옆에 나뭇가지에 누런 헝겊을 메어놓고 간다. 대방 마원이는 유유히 나귀를 타고 앞서 나아갔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삼국지 다음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